네, 안녕하세요. 최석우 길사입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공학 두 번째 시간으로 DDD부터 시작할게요. 이거 DDD도 아까 보았던 반복론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정의만 간단히 읽어보시고 할게요. 모델과 프로세서 모델 간의 편력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탐구 활동을 위해서 MVC가 MVC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간단한 계층별로 평형시켜갖고 그것에 대한 편도 차질 최소화 이렇게 하는 걸 최소화하고 수익적인 걸 수평적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DD는 별 나오지 않으니까 나 넘어갈게요. 그 NDA 이거 꼭 잊을만 하면 출제되는 문제였고 별표 치셔야 돼요. 그래서 MDA라는 게 설계를 할때 이것이 각각 그 모델마다 데이터베이스 환경마다 각각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공통적인 것을 묻고 그 기반으로 그 플랫폼에 특화된 걸 따로 개발해서 빠른 생산을 위한 도구예요. 네. 정의를 읽어 보시면 ONG에서 표준이 되는 컴포넌트 플랫폼을 기본 설계 모델을 먼저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플랫폼을 맞는 개발하는 차세대 개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모델이라는 걸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기본 모델이 있고 그에 대한 플랫폼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모델에 대해서 메타 모델 엔드하고 한 정보를 저장해놓고 기본 모델하고 그 기반이었고 PSM까지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PSM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기 밑줄 보세요. 메타 모델 기반으로 구현된 독립적인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메타 모델이라는 건 기존 기본 모델이겠죠. 이거 독립적인 모델은 따로 구현하고 여기까지 하면 설계가 됐죠. 그 시스템에 맞게 설계됐잖아요. 그러면 구현 환경의 종속적인 매핑에서 이것을 구현 단계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요. 그냥 아키텍처죠 이건. 등장 배경을 보시면 기존의 프레임워크는 호환성이나 미들레이 확산 같은 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NDA는 그 반면에 더 좋은 방법으로 시간 내 타임 투 마켓 적시성이죠. 적시성이고 호환성 인터페트고 그리고 생산성 그런가 적용할 수 있는 게 MDA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설계 모델과 구현 모델의 분리 MDA 개념이었고 이것까지가 기존 모델이었다면 여기까지는 PIM 독립적인 모델 개발하고 정수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이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성능 안에 생산성을 높이는 게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 사상은 설계 모델은 플랫폼의 독립적인 PIM 플랫폼 인디펜던스 모델로 기술하고 플랫폼의 종속적인 모델은 매핑을 갖춰 변환해서 생성. 그래서 PSM은 플랫폼 서브젝티드 모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PIM이 PSM 변경하고 개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개발 생산성 향상, 재사용성, 이직성, 상호 운용성 같은 게 있고요. 이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일단 우리가 만들었던 PIM, 그다음 PSM에 대응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모델 같은 거 저장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모델과 저장하는 모델이 있고 그게 모델이 MOF고요. 그 모델과 모델 바꾸기 위해서 이거 이제 호환되는 메시지 포맷이나 파일 포맷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XML 기반으로 돼 있어갖고 XML 인터페이스
그래서 모델 가지고 매핑 시켰고 그 추출했으면 쓰고 MOF 갖고 그 도식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UML 1.0 있어야 되고 그가 CVM 같이 이걸로 확장해갖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환경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MOF는 모델 정보에 대한 정보, UWA는 거의 표준 언어, CMM은 데이터 변화에 대한 표현 저장소에 대한 표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 SMI는 XML 표준의 표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델 나와요. 모델 나오는데 아까 뭐였던 이건 CIM은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구사항. 근데 PIM은 보잖아요. 독립적인 모델이고 PSM은 거기에 종속적인 모델이라고. 그 코드 개발하고 이거 빠른 개발하는 게 모델 드리븐 데벨롭먼트예요. 그러니까 MDA를 통해서 설계를 했다면 이걸 가지고 ND를 가지고 개발 구현까지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 모델 드리븐 디벨로프먼트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비교는 이게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겠고 이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전북은행이나 근대사업 뭐 사용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 이건. 근데 ND가 일단 코드 복합 이거 NDA 대응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ASD 나온 건 모델과 유연성 확보. 근데 이것도 ND의 유연성 확보, ND가 유연 장점과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장점은 뭐죠? ND의 장점? 자동 생성하고 구반의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 현행화 시켜고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모델의 유연성, 확보성. 그건 개발하면 그거에 대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그 확장성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걔네들 보시면 비즈니스 갖고 NDA가 자동에서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NDA가 좀 경직적인가 봐요. 그래서 다른 모델보다 객체지행이나 그런 것보다 경직적이지 않지만 이것이 PS행이나 코드 간에서 그게 자동화된 코드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경직성이 있는데 이것을 유형적인 모델로 바꾸는 게 ASD이다. 보시면 되고 라이프 사이클 보시고 분석 도구, 설계작, 변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SOA 이건 제가 좀 전공 분야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SOA는 플랫폼과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 데이터 통신이나 뭐 메시지 표준 같은 거 전달받아야 돼요. 이렇게 전달받아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구현되실 경우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자바 쪽에는 RMI 쓸 수도 있고요. JMS를 쓸 수 있고 C 언어 쪽에서는 HTTP 또는 소켓을 이용할 수 있겠죠. 원격 시스템 통제 그 기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각자 호환된 프로토콜도 없고 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란 만약에 이거 소켓을 통신했다 봐요. 이게 모델 변경되면 여기도 변경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는 이걸 시스템 만들고 그 표준화된 서비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변경되면 변경되는 것도 똑같은데 소켓을 만들 경우는 여기는 코드 개발하고 테스트까지 다 해야 돼요. 하지만
SOA 만들면 이 모듈 자동화 생성시켜갖고 그걸 통해서 그냥 변경된 내용만 호출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기종 통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루즈 커플하게 루즈 커플했던 소리는 시스템과 다 분리하고 그거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곧바로 정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서비스 단위로 재사용, 재조입이 가능하도록 아키텍처. 그래서 특징을 보면 서비스 중심, 플랫폼 독립적, 루즈 커플, 각각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 간결한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루즈 커플이라고 서적과 재사용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게 완전히 여러 시스템을 누가 호출하면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에 대한 주소에 대한 레파지토를 갖고 있는 게 UDDI예요. 레파지토리 저장소죠. 그러면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제공자예요. 기상청 같은 사람. 근데 컨슈머는 이걸 받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었고 스마트시티. 근데 이거에 대한 주소나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스마트시티는 이 UDD를 검색해서 이 주소나 브로커를 찾아요. 이렇게 찾아왔고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찾아요. 그래서 갖고 와 그 명세서 WSDA라는 명세서가 있어요. 현재 이 기상청에 대한 명세서가 있는데 그 명세서를 받아와요. 받아왔잖아요. 그럼 받아왔으면 그걸 통해서 이것을 호출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기상청과 클라이언트는 스마트시티하고 할 수 있어요. 뭐 기상청에 여러 서비스가 있고 기상청이 뭐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 저장소에 서비스를 올려놔요. 근데 그 스마트시티 뭐 경주 스마트시티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기상청의 주소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상청의 주소를 검색해서 그 웹 표준 언어인 WSD에 표준 정의서가 있어요. 표준 정의서를 보여야지 네가 어떻게 호출할 건데 API까지 호출할 건데 그 주소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받아와요. 그걸 통해서 호출하고 그 계속 서비스하는 게 SOA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브로커, 전달하는 저장소, 그리고 프로바이더, 제공자, 기상청 같은 애들, 컨슈머, 약간 스마트시티 같은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핵심 기술은 호출이나 데이터 같은 게 넘어오니까 XML 쓰고요. 미들레이어는 중간에 데이터 가지고 전달하는 걸 ESB 안 써요. ESB 하는 건 그냥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브로커의 약자로서 서비스 브로커가 아닌 버스죠. 거기에 일부 기능은 웹 서비스 통해 제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 하나씩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비하고 이거 아까 데이터 통신 구조예요, 그냥. 그리고 WSDL 정의하고 있는데 WSDL이 아까 기상청에 대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기상청 같은데 이거 정의를 해놓으면 그걸 호출하고 만들 수 있죠. WSDL 같은 걸로 클라이언트 언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UDDI, WSDL 수업 만들고 너무 많이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까지 보시고 이거까지 나중에 보시면 MSC에 A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건 뒤에 가면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에자일 방법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에자일 방법론이라는 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론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람 중심적인 방법론을 바꿔갖고 좀 개선을 해보자는 게 에자일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절차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응하면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전통적이었죠. 정통적이고, 여기에서 레피드 EPA가 약 60일, 아까 모델 중에서 60일 간격으로 고객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 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기반으로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갑자기 90년대부터 이런 게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이때부터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고객이나 사용자 측면에서 같이 한번 살자고, 이것도 그런 모델이잖아요. 살려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것을 변형돼서 에자일까지 나왔고, 이것이 고객 플러스 사용자 플러스 개발자도 같이 살아남자, 그 나온 게 에자일 방법론이에요. 등장 배경을 보시면 변화, 환경의 변화, 기존 방법론의 한계. 그래서 전 나왔고, 신선언문 4개는 개인적 이런 건 개변 동그라고 외우는데, 개인의 상호작용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변화에 대응, 그다음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거기까지 협력, 이게 우선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협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징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건 다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대표적으로 뒤에 나올 것이 XP, 스크럼, RFP는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에 ASD도 나왔었고, 린도 나왔었고, 이 세 가지를 나중에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이 먼저 나온 게, 근데 에자일 방법론과 과거 정통적 방법론의 차이가, 에자일 방법론은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 분할은 소규모나 타임박스된 적합하다, XP 그런 거 맞고, 정확한 요구사항이 힘들 때 적합하다, 고객과 같이 한번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보다 단위, 그 다음에 빠른 개발 레이즈, 그리고 수준이 낮고 품질 수준이 낮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부정적 측면에서는 방법론 자체 적용하기에는 프로세스 정리 부정 없다, 뭐 산출물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형 프로젝트에는 적합하지 않다. 잘못하면 산노가죠. 그래서 감리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그 똑같은 문제고, 긍정적 측면에서는 일부 기업 또는 사상을 선택해서, 우리가 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에자일적인 사상을 많이 도입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되고, 그다음 중소형 프로젝트에 적합하고, 그다음 아키텍처 프로토타이핑 같은 테스트 수행에 적합하다. 뭐 이거 하이브리드 방식, 요즘 그래도 하이브리드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냥. 그리고 먼저 나온 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 나오는데, 이게 XP 중에 에자일 방법론 중에서 포인트는 짧은 두 개의 반복이에요. 너무 빨간색으로 나왔네. 짧은 두 개의 반복을 통해서 하는 게 에자일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고 있고 고객과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전달하는 대표적 기법이고, 당연히 경량화돼 있고, 뭐 타이트 마켓, 뭐 타이트 마켓의 적시성이잖아요. 그냥 빨리 개발하고 하는 거. 이 개념들 보시면 사용자 시나리오나 그런 거 유저 스토리 갖고 한번 뭐 요구사항을 확인해서, 이게 우리 스토리 보드나 그런 거 있잖아요. 보드는 같은 거 요구사항 같은 거 확인해서 요구사항을 확인해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풀고, 이것도 스토리보드냐, 구수적 스파이크도. 그리고 지금 이것을 아까 반복적인 릴리즈 모델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빠른 개발, 줄기의 반복.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계획을 세우고 스파이크를 통해서 이게 아마 그거예요. 그거 저기 음, 고객 감금 저기 그 모델 뭐라고 했죠? 프로토타이핑 등 모델 그런 거 사용해왔고 이 모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재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 주기는 몇 개 정해갖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돌리면 작은 일리도 계속 쌓여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XP예요. 사용자 스토리 보시면 스토리보드 같은 거 쓰신 거고 스파이크는 간단한 프로그래밍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프로토타이핑 통해 간단히 만들고 그걸 확인하는 거 위험을 줄이는 목적 그리고 반복해 배포 계획 세우고 돌리고 반복해서 일주일에 3주 정도 이게 저희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돌려고 하는 거고 100억 100%고 21일까지 가는 거예요. 21일이라는 게 작은 단위 거지 핵심까지 만들고 하는데 조금씩 늘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인크리멘탈 모델 앞에 있던 모델 중에서 그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거 비슷한 느낌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핵심 가치는 용기, 차원 중심이래. 용기가 있어야 되고 작업이 좀 단순해야 되고 그거 커뮤니케이션 고객과 개발자와 그 원하는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피드백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충격은 별로 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존중. 야 이 새끼야 그거 아니에요. 실천사항 이거 다 외운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TDD 이게 개발 중심 테스트 중심 개발 방법론 그리고 플래닝 게임 스토리 가지고 전수 확인하는 거 어느 전수였고 어느 걸 높은 것을 뭔가 낮은 것을 우선순위 하는 것이 이게 플래닝 게임이에요. 이거 전체 팀 홀 고객을 프로젝트에 상주시키는 거. 너무 진하게 나오네. 그리고 페어 프로그래밍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거. 그래서 파인 스케일 피드백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좋게 나가는 거. 그리고 컨티뉴어스 지속적인 개선,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우리 젠킨스나 이거 시스템 같이 올려갖고 젠킨스 보시면 안 되고 그거 보시면 되겠다. SVN 서비스를 통과시켜갖고 하는 거. 그리고 개선, 소물 릴리즈 있고 디자인, 메타포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전체 그림 한번 쫙 보여주는 거. 컬렉션 코드 있고 에디션 공동 책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안 일단은 저게 용단 피드백이 중요하고 XP에서 더 가치를 가져가시려면 12가지 시청 사항까지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암기법이 외우는 사람도 있긴 해요. 다른 반번과 비교 가지고 비교 읽어보시고 단기간 민첩 볼거 이런 데 적용할 수 있고 소규모 다 소규모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크럼이 나왔는데 스크럼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하나씩 빼었고 이거 2주나 4주까지 미친듯이 달려요. 달리고 하나씩 제품을 만들고 쌓아놓은 거예요. 또 달리자 이게 스크럼이거든요. 에자일 방법론이 하나요. 프로젝트 백로그 아까 말했던 굵은 거 백로그를 중심으로
기술적으로 분리되는 재해석된 스프린트를 대응식으로 스크립팅을 하는 방법론. 그러니까 프로덕트 백로그는 우리가 말하는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인데 이것을 기능적으로 재분할한다면 이 요구사항을 하나씩 쪼개갖고 하나로 만들어요. 그럼 이 스프린트가 돼요. 되죠? 스크럼 팀이 하나씩 잘라갖고 달리는 거예요. 달리고 하나씩 완성시키는 방법론인데, 투명성, 타임박스, 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 2 스크럼, 아마 저기 XP도 보면 스탠드 미팅이나 그 비슷한 거 있을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경험주의 모델. 그래서 뒤에만 아시면 이 백로그 있잖아요. 프로젝트 백로그, 프로덕트 백로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씩 빼갖고 여기다 올려요. 그 스크린트 백로그가 돼 있죠. 이 작업을 1주에서 4주 사이에 달리는 거 그냥 달려서 달리는 동안에는 요구사항을 더 추가하지 못해요. 추가해서 잠재적으로 수치되는 제품을 만들고 거기다 계속 올려요. 또 올리고 또 달려요. 그게 스크럼이에요. 그래서 스크럼의 구성 요소에는 프로젝트 백로그 요구사항이겠죠? 요구사항. 그다음 스프린트 백로그는 2주나 4주권이 달리지 않아요. 거기에 한 작업 목록이에요. 그리고 스프린트는 4주 정도 달리면서 하는 거고, 데일리 스크럼은 회의할 때 뭐 2시간이나 4시간 동안 회의를 하잖아. 이건 15분 정도 짧은 회의에서 빨리 할 건 하자. 그래서 하면 돼요. 그리고 스크럼 마스터가 있는데, 스크럼 마스터는 PM과 느낌 비슷한데 대신 PM은 더 주도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지휘하고 편도하고. 이것은 조력자적인 성격이 높아요. 스크럼 마스터는. 읽어보시고, 그 세이프 스크럼은 항공기 쪽에 쓰이는 스크럼 보시면 돼요. 그냥 안전장비. 안전하면 쫙 해서 여기에서 62508이 있고, 자동차 쪽에 26262, 그 다음에 항공 쪽에 178C가 있고, 그거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료 쪽에 몇 개? 62304 근데 이런 것 중에 쓰이는 프로세스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냥 안전 쪽에 쓰인다. 그러니까 회의는 있는데, 아까 이건 15분 동안 회의하는 거고, 스탠드 이어서 하는 미팅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이거 아까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했던 거 그거예요. 기고 1 스크럼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여기까지가 처음에는 고객 이거 아까 보신 그림에 똑같은 거거든요. 고객의 스크립트 요구사항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제품 백로그가 나왔죠. 프로덕트 백로그. 그래서 계획회의 해서 전체 백로그를 한번 만들어요. 이렇게 스프린트 백로그 만들고 난 다음에 제품 백로그 만든 다음에 이걸 통해서 4주에서 6주 정도 돌리고, 그 끝나면 회고 한번 할 거예요. 똑같이 아까 끝났으니까 회의하고 제품 만들고 계속 반복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스프린트의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번다운 차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사항의 수가 보시면 되고요. 이건 시간이야 보시면 돼요. 요구사항이 첩초에는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근데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서 살짝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 차트, 번다운 차트가 보거든요. 근데 예상 공세실 일별로 표기한다. 끝에는 0이 되게 하는 거고, 직선이 아니다. 선이 위에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되고, 회의 스탠딩 미팅 뭐 짧게 하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칸반을 보시는데, 칸반은 이건 개발 방법론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 도구 보기도 하고, 그게 있어요. 그 왜냐하면 옆에 이 그림을 보실래요? 칸반 개념도 없고, 이 다한 거에 대해서 이거 진행 절차 같은 게 아예 안 써있고, 이거밖에 안 써있잖아요. 이게 작업 목록이에요. 목록인데, 이 작업 목록이 가까이 순차적으로 가는데, 이 작업 목록을 대기 진행 중 푸스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나면 이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병목 형성 같은 걸 해결할 수 있죠. 에델 전반에 대한 적시 개발을 지원하는 방법론인데 이거 정의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칸반 특징 작업 지시서 이건 그리고 특허엔 병행해갖고 이것이 워크인 프로세스였고 작업 목록을 가시화시켰고 그것을 같이 빨리 병목 형성을 없애는 게 칸반 또는 칸반 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가시화 WIP 제한, 병목 형성 제한이었죠. 측정 및 최소화였고 에자일 프로세스에 걸친 가시화를 통해서 적시 개발 지원하는 방법론이라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적시 가시화를 통해서 가시화가 WIP 제한 그거죠. 그래서 칸반 보드한 게 이거고 프로세스 진행된 프로세스 대기 행렬 총 주기 시간 같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라는 게 전체 프로세스를 말한 거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대기 행렬에 의한 거 이런 거 말한 거 대기 행렬. 그리고 총 주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칸반하고 비교해 보시면 타임박스 때 일일이 선택적 적용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칸반은 일부 가시화를 통해서 병목 현상 제거하니까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업상의 팀 승인은 팀 승인 선택적이고 너무 부하지면 못하잖아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면 되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오늘 끝나야 되는데 링 개발 방법론은 도요타에서 나온 시스템이에요. 도요타가 그냥 낭비 제거 방법론이거든요. 일단 낭비 제거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도요타가 생산을 할 수 있던 이유가 계속 나오는 게 경영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낭비 제거를 통해서 생산의 낭비 제거를 통해서 그것을 하는 건데 이것을 소프트웨어에도 적용을 해보자. 그게 낭비 개발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낭비의 제거, 쓸데없는 코드 같은 거 버리고 배운 중폭. 그래서 고객과 학습을 통해서 배역을 중폭하고 중요한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을 낮추는 거. 그리고 팀에 관한 위임해였고 동기 강조. 그 다음에 빠른 납품. 그 다음에 통합성 유출 구축. 그 다음에 전철 묶어 남배 녹통 빠통전이라고 배웠어요 예전에 제가. 예제인 고객과 협업인데 고객과 같이 하는 거 낭비 제거니까. 자 보시고 뭐 TDD 이 TDD는 아까 XP에도 나왔던 건데
단순한 코드, 심플 코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 케이스 만들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고 한 다음에 이 코드를 통과시킨 놈만 달성해갖고 개발하는 방법론. 그래서 이 요구사항 같은 게 있고, 이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돌릴 거 아니에요. 돌리는데 코드가 통과했어요. 배드 스메일 나왔죠. 배드 스메일이라는 게 악성 이게 요상 코드 같은 거 얘기하거든요. 그거 요상 코드 같은 게 그러니까 뭐 코드가 쓰레기 같은 거 나온 걸 배드 스메일이거든요. 그것을 리팩토링 같이 얻고 뭐 단순한 코드는 안 듣고 계속 반복시켰고 지역 간단 코드가 될 때까지 만드는 게 TDD하고 심플리티가 있고, 그래서 고객 요구나 그런 것을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만들고 그에 대한 코드를 만들고 계속 반복시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통과나 그 통과에 대해서 이 막대 코드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 리드,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코드 작성하고 리팩토링, 심플 코드 만드는 거, 배드 스미형은 또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빨간 막대 테스트 언제 작성할 건데 테스트 패턴, 초막대 패턴, 신속하게 코드 개발, X 유닛 그런 거 있어요. 테스트 요구, 테스트 설계, 테스트 코드 리팩토링, 장애 요소 해결 방안이요. 요거 계속 바뀌면 그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같이 한다. 그 테스트 케이스가 계속 그 케이스에 맞게 코드 만들면 좀 이상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테스트 전문가를 활용한다. 유닛 테스트는 자동화 테스트, 리팩토링 자동화하는 게 없는데 적용 고려사항, 개발 방법론, 숙지, 통합 프로세스 뭐 그런 거 있고 보시면 되고요. ATDD는 아까 이건 TDD는 테스트 중심의 개발 방법론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개발 중심이에요. 근데 이것의 ATDD는 시스템까지 추가해왔고, 코드 보시면 개별 단위 모드까지 VMV에서 개발까지 있으면 이것을 시스템까지 올리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가지고 나머지 요소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나온 게 TDD 말고 보시고 뭐 그린 코드, 그린 막대고 통과 못한 거예요. 레드는 통과 못한 거고, 그린은 통과했고, 통과했어도 코드 소멸 없애기 위해서 리팩토링 한다. 계속 반복한다. 이게 아마 반복할 거란다 이걸. BDD는 비헤이브 요구사항까지 가는 거건. 시행 수준에 아까 다시 보면 TDD는 개발 관점이었잖아요. 근데 ATDD는 시스템 관점이었잖아요. 더 상충 걸려갖고 BDD는 뭘까요? 요구사항 수준이에요. 그럼 사용자 수준까지 가야죠. 보시면 실행 수준의 케이스 도출하고 실행 수준이야. 개발 방법 리뷰 커트스 나우슨 보시면 되고, 행위 기반 스테이블부터 요구사항 CPU하고 건조시키고 하는 것을 보면 돼요. 리팩토링 잠깐만요. 자, 리팩토링까지 하고 다음에 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TDD 하고 한 다음에 코드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간단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를 기능을 변경시키고 구조만 변경시키는 것을 리팩토링 하고요. 버그 식별 용이성, 뭐 기능 추가 용이성, 읽기 쉽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개념도 무슨 복잡한 코드를
간단한 코드 만들고 가독성 등재, 퍼포먼스 개선이나 로직의 개선. 그래서 주요 기법이 있는데 이거 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풀업 메소드는 같은 여기 어떤 메소드 사이에 같은 걸 호출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있으면 이게 올리는 게 풀업 메소드예요. 그 익스트랙트 인터페이스는 두 개 인터페이스가 중복된다면 기능 같은데 쓰고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막 중복됐다면 하나 클래스 뽑아갖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익스트랙트 메소드는 메소드 추출해갖고 다른 데 놓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레이스 템프 쿼리. 그리고 무브 메소드는 이음 위치를 변경시키는 거. 익스트랙트 클래스는 이거 우리 저기 OOP 5원칙에서 단일 책임 원칙과 똑같아요. 그냥 두 개 클래스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클래스 만들었고 빼는 거. 이네임 메소드 이음을 복잡한 걸 바꾸는 거 이음 변경이고, 서브디스 알고리즘은 간단히 교체하는 거고, 알고리즘 다 빼는 거네 그냥. 이렇게 인라인 메소드는 그 리파팅 고도사항이 계속 반복하고 테스트 필요하다, 뭐 TD 필요하다 그런 거 리파팅 하고 나왔네요. 코드는 그냥 개발했는데 그냥 오류 있는 거예요. 로직으로. 코드 수면은 코드는 없는데 로직 오류는 없는데 가독성이 나쁘고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동작 여부를 보시면 동작하지 못하고 동작하는데 신입이 만들었죠. 그걸 통해서 리팩토링을 통해서 심플 코드 만드는 게 그 목적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인라인 메소드는 하나씩 볼게요. 인라인 메소드는 프린트 밴드 계속 호출하면 이것을 상위 클래스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 상위 클래스를 올리는 게 스트레스 아니거든요. 각각의 이용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을 기능을 각각 분리해서 쓰는 거. 그리고 인라인 메소드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간단하게 하나 빼는 거. 두 개 있네. 그건 두 개. 이걸 하나 바꿔갖고 인라인 템프는 이 간단한 결과값을 여기다 저장했잖아. 그냥 원래 수식을 바꿔야. 그리고 풀업 메소드는 같은 이용 쓰는 거 있으면 상위 클래스 옮겨 보여요. 그리고 익스트랙트 메소드는 중복된다면 이게 중복되잖아요. 이것을 인터페이스에 올려요. 리플레이스 쿼리는 이것은 인시변스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인시변스 사용하고 인시변스 안 쓰잖아요. 그럼 인시변스 쓰지 말고 그냥 리턴 값을 돌려요. 여기까지 나왔나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할게요.